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챕터 2 인공지능 알고리즘 이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챕터는 섹션이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머신러닝 알고리즘 유형. 두 번째, 신경망과 딥러닝의 기초. 세 번째, 현대 AI의 핵심 기법이 그것입니다. 자, 첫 번째 섹션, 머신러닝 알고리즘 유형 부분을 갖다가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교재에서는 38페이지를 펼쳐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상당히 봐야 될 것들도 많고 이론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인생 살면서 이런 용어를 내가 본 적이 있었나 들은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생소한 것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의 집중력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것부터 짚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비지도 학습이라는 걸 갖다가 다뤄보겠습니다. 자, 비지도 학습 있는 그대로 읽어보자면 아니라는 거죠. 뭐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게 아닌 거예요? 지도하지 않는 방식의 학습이라는 거죠. 즉, 비지도 학습은요, 머신러닝 작업을 진행을 할 때 이 모델한테 자, 이게 정답이다, 이게 정답이 아니다, 이걸 안 주고 그냥 이렇게 던집니다. 정답이 없는 데이터를 던지고 나서 이걸 토대로 얘한테 이제 선택을 하게 하는 거예요. 비슷한 것끼리, 뭐 비슷한 색깔끼리 묶거나 또는 비슷한 모양끼리 묶거나 해서 패턴을 갖다가 익히게 하는 게 이 비지도 학습의 아주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비지도 학습 기법의 그 카테고리가 있는데, 첫 번째가 군집화, 가장 많이 사용되는 패턴이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것끼리 알아서 묶게끔 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차원 축소예요. 어떤 거냐면은 이따가 우리가 차원의 저주라는 걸 배우게 될 건데, 너무 많은 양의 데이터에 대한 그 특성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델이 이걸 갖다가 이거 너무 많은 카테고리에 맞춰가지고 데이터를 분류를 해야 되네 싶어가지고 이거를 압축시킵니다. 차원을 갖다 압축을 시켜서 가장 주요한 핵심 특성만 남겨놓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따가 차원 축소 부분을 배울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입력된 데이터들의 어떤 고유의 특성을 분류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정답 제작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비정형 데이터들에 대한 학습 수단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지도 학습의 대표적인 유형이고 최근 시험에서 슬슬 이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녀석이에요. K평균 군집화라는 기법입니다. 자, 얘는 레이블이 없는 여러 데이터에다가요, 이제 깃발을 갖다가 꽂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깃발 갖다가 이제 꽂아가지고 각각의 중심점을 만듭니다. 그럼 중심점을 만들고 나서 그 근처에 있는 애들을 갖다가 묶는 거예요. 이제 깃발을 꽂은 걸 기준으로 묶는 거죠. 거리를 기반으로 해서 작동을 해가지고 각각의 이 중심점을 센트로이드라고 부르거든요. 이 센트로이드 군집 중심점과 그리고 데이터 간의 거리를 기반으로 카테고리를 묶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뭐예요? 묶는 거죠. 묶고 그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끼리 뭉치죠. 그럼 얘네는 군집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K 값을 사전에 지정을 하는 것이 이게 출발되는 그런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DB스캔이라고 불리는 다른 형태의 기법이 있어요. 그 다른 형태의 군집화 기법이 있는데 걔랑 차이가 있다면은 K 평균은 K를 사전에 이렇게 딱 꽂아가지고 지정을 하는 거에 반해서 DB스캔은 많이 뭉쳐있는 밀도 기반으로 이제 군집수가 집결이 됩니다. 그래서 식당으로 비교를 하자면은 테이블을 갖다가 미리 딱 세팅을 해놓고 그 테이블로만 사람을 받느냐, 아니면 그냥 사람 잔뜩 몰려있는 어디 공간 같은 곳에서 거기서 사람들을 갖다 그룹으로 나누냐,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딥스캔 알고리즘을 보면은 아까 우리가 봤던 K평균 군집화랑 차이를 갖다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딥스캔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딱 봤는데 좀 밀도가 두텁네 싶은 곳이 있으면은 거기를 기반으로 해서 군집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집수를 갖다 여기서도 K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K 평균 군집화랑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군집수를 갖다가 딥스캔 알고리즘은 사전에 지정하지 않고 스스로 군집 개수가 설정됩니다. 밀도 기반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어떻게 뭉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렇죠? 사람이 막 이렇게 하나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그 AI 모델이 봤을 때 이 데이터는 이런 형태로 뭉쳐 있네 해서 거기를 하나의 그 K 군집으로 지정을 했더니 데이터가 뭉쳐 있는 모양이 뭐 초승달일 수도 있고요, 고리일 수도 있고, 도넛 형태일 수도 있고, S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전형적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군집이. 그래서 여러분이 구분하실 때요, 그 그 그래프를 갖다가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준다. 그런데 모양을 봤더니 막
울퉁불퉁하고 난리가 났어요. S 자고 막 그래요. 도넛 모양이고. 자, 그러면 높은 확률로 딥스캔 알고리즘을 갖다가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K평균 군집화랑 비교를 하자면요. 딥스캔 알고리즘과 K평균 군집화를 비교를 하자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K평균은 K를 반드시 사전에 지정하지만 딥스캔은 밀도를 기반으로 군집이 자동으로 결정이 되고요. 자, 두 번째 차이점이 가장 큽니다. 자, K평균은요. 이렇게 어떤 밀도에 속하지 않고 그냥 따로 노는 애들을 갖다 이제 이상치라고 보거든요. 이런 이상치를 갖다가 K평균 군집화는 강제로 포함시킵니다. 어쨌든 그 깃발 꽂은 거 어디에든 다 들어가야 돼요. 이상치라는 게 이렇게 따로 노는 게. 근데 DB스캔은요 군집으로서 뭉쳐있는 애들끼리만 묶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같이 따로 노는 애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겨요. 그러니까 따로 노는 거 허락한다는 거. 지금 보면은 여기도 얘네가 이상치거든요. 이 군집에 들어가기에는 이 밀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좀 멀리 있죠. 이런 애들은 굳이 억지로 군집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이게 딥스캔 알고리즘이 K평균 군집화와 가지는 큰 차이예요. 그래서 따로 놀고 있는 게 혹시 있지는 않은지 그걸 보시면 돼요. K평균 군집화의 그래프는 따로 노는 게 없어요. 근데 딥스캔 알고리즘은 따로 노는 게 중간에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기준으로 판단해 주시면 돼요. 자, 차원의 저주 부분을 보죠. 자,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요. 이걸 글로 적으면은 되게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자, 볼게요. 자, 처음에 1차원에다가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6개를 배치를 해놨어요. 6개를 배치해놨어요. 1차원에다가. 자, 그러면 데이터 간의 거리를 갖다가 세기가 좋죠. 이 데이터랑 이 데이터랑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는 건 그냥 하면 끝이잖아요. 자대고 하면 끝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차원을 갖다가 늘려보면 이제 면이 됐죠. 면이 되니까 이 좁은 공간에 있던 데이터가 이제 면으로 퍼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차원을 하나 더 더하잖아요. 그럼 3차원이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3차원으로 데이터가 쫙 퍼져버리게 돼요. 차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데이터와 데이터 간의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고 나중이 되면은 이제 거리의 계산이 무의미해져 버리죠. 왜냐? 다 멀거든요, 서로. 아까 앞에서 우리가 DB스캔 알고리즘을 배울 때 밀도 기반이라고 했다. 또는 K평균 군집화를 배울 때 이 센트로이드를 기준으로 거리를 기반으로 묶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차원이 겁나 많이 늘어나 버려가지고 데이터 간의 거리가 멀어지면 저런 기능이 작동할 수가 없겠죠. 이게 바로 차원의 저주예요. 차원을 갖다가 늘리면 늘릴수록 학습의 시스템이 거의 붕괴된다고 보는 거죠. 밀도가 그렇게 희박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원의 저주랑 과적합이 머신러닝 부분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제 문제점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동일한 걸 말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과적합 자체는 학습 과다가 원인이고요. 차원의 저주는 특성, 이 차원의 이제 특성이라고 불러요. 특성이 너무 과하게 뭉치는 게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과적합 자체는 AI가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치면 차원의 저주는 고려해야 될 차원, 즉 과목이 너무 많아서 희박해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차원의 저주는 시험에서 꽤나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특성이 많아질수록 AI가 길을 잃는다. 뭐 이런 식으로라도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정보의 데이터의 밀도가 높아야지 AI가 학습할 때 유리한데 밀도가 희박해지는 문제를 발생시키는 게 차원의 저주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차원 축소 나왔죠. 자, 이거는 뭐냐? 아까 전에 우리가 이제 차원의 저주 같이 너무 차원이 많아져가지고 정보가 다 분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와 데이터 간의 거리가 무의미해질 정도의 희소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차원 축소 기법을 이용해서 차원을 갖다가 압축시켜 버립니다. 그냥 진짜 이렇게 짜부시켜 버린다 생각하면 돼요. 짜부시켜 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 차원, 다차원이었던 이 차원이 한 면으로 딱 압축돼 버리죠. 그러면은 데이터와 데이터 간의 거리를 계산하기가 좋아지죠. 그죠? 희소했던 게 좋아져 버리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은 군집화라던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고차원 데이터를 갖다가 정보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저차원으로 변환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말 그대로 압축시킨다. 자, 이거를 이제 시험 문제에서 등장할 때 여러분이 판독하기 좋은 힌트가 뭐가 있냐면요. PCA라는 게 등장을 하면 아, 이거 차원 축소 말하는 거구나. 바로 짚어야 돼요. PCA. 차원 축소에는 특성 추출 기법과 특성 선택 기법이 있는데 여유가 있으면 이 두 가지가 뭔지를 같이 공부하면 돼요. 근데 시간이 정말로 없다 하시면은 PCA가 보기에서 나오면 차원 축소를 말한다. 차원 축소를 말하면 이거는 비지도 학습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제 비지도 학습을 넘어가서 지도 학습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지도 학습은요. 정답지를 보면서 문제 푸는 방법을
익히는 겁니다. 즉 정답 라벨링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AI한테 데이터를 주면서 정답이 있는 라벨링 처리가 된 데이터를 갖다가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AI 입장에서는, 모델 입장에서는 정답이 명확해지니까 성과, 정답을 잘 맞췄을 때랑 정답을 맞추지 못했을 때가 구분이 되죠. 학습 성과가 객관적으로 측정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지도학습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게 우리 문자나 카톡이나 이메일에서 광고 오면은 그거 차단 버튼 누르죠. 또는 스팸 메일 오면 스팸 메일 차단 누르죠. 자, 그럼 그 순간 AI가 아니면 그 모델이 학습을 한 거예요. 아, 이 이메일 주소로 오는 거는 전부 스팸이구나 라는 걸 학습을 한 거죠. 이런 애들이 이제 지도학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도학습에는 회귀가 있고 분류가 존재를 해요. 회귀는 보통 그 모델이 판독해야 되는 정답이 숫자일 때 사용되는 패턴이고요. 그러니까 기온이 몇 도인가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분류는 정답이 정해져 있는 여러 가지 카테고리일 때, 지금 이렇게 고양이나 강아지 이렇게 나누는 케이스일 때, 그때가 이제 분류 기법입니다. 그래서 레이블링이 된 대규모 정답 데이터가 있어야지 이 지도학습을 갖다가 돌릴 수가 있어요. 자, 지도학습의 가장 대표적인 녀석, 선형 회귀 방식이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회귀는 정답이 숫자일 때 쓰는 방식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 이 그래프 그 초등학교만 가더라도 이제 중간중간에 보이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 기온이 상승할수록 뭐 식중독 지수가 늘어나는 거, 뭐 그런 것들 있죠. 이렇게 숫자로 데이터를 갖다가 판독해낼 수 있는 거, 라벨링 처리를 해가지고 일정 값이 되면은 일정 숫자가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러한 선형 회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머신러닝, 통계학, 경제학 등 거의 모든 데이터 분석의 그 출발점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우리가 사실 이걸 선형 회귀라고 부르기보다는 그래프, 선 그래프 이렇게 알고 있죠. 되게 빈번하게 많이 사용되는 형태의 패턴이기 때문에 가장 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선 가지고 관계를 설명하잖아요. 따라서 결과 해석이 가장 직관적이죠. 말 그대로 가로축, 세로축만 구분해가지고 데이터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로지스틱 회귀랑 선형 회귀를 갖다가 서로 구분한다면요. 선형 회귀는 연속적인 숫자를 갖다가 예측하는 패턴이라면, 로지스틱 회귀는 이제 범주 0에서 1 사이의 어떤 그런 범주를 갖다가 그런 걸 예측을 해내는 거. 그게 이제 로지스틱 회귀랑 선형 회귀의 차이입니다. 자, 다음 지도학습에서 의사결정 트리. 요즘 얘가 좀 많이 등장하기 시작해서 시험에서 의사결정 트리. 자, 보면 우리 이거 많이 봤죠. 가계도에서 많이 본 것 같죠. 그쵸? 자, 의사결정 트리는요, 나무를 뒤집어 놓은 듯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질문이 계속해서 예와 아니오로 뻗어나가는 형태의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얘는 예와 아니오로 질문이 반복되는 구조이고요. 최종 단계에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해석 능력을 많이 요구합니다. 왜냐면 데이터가 더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제 시각화를 하게 되면 지금 여러분이 보다시피 어떤 흐름으로 사고가 전달되는지가 딱 한눈에 보이죠. 주말인가요? 예. 그럼 여행 가는 거예요. 주말인가요? 아니요. 하면은 일하는 거죠. 그렇죠? 결과의 해석이 굉장히 용이한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분류와 회귀 모두에 적용이 가능한 지도학습의 대표적인 범용 알고리즘이고요. 의사결정 트리와 함께 짝지어서 알고 있으면 되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지치기라고 불리는 개념이 있어요. 이건 나중에 이제 과적합부 분야에서 다루게 될 건데, 무슨 말이냐? 이렇게 뻗다 보면은 거의 한 100단계쯤 가면 이제 밑에 있는 게 장난이 아니게 퍼지겠죠. 그쵸? 계속 분열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AI가 상태가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해요. 이게 이런 트레이닝에만 너무 집착을 하고 배운 거에만 너무 몰입되다 보니까 새로운 데이터에 이제 익히기 어려지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지를 갖다가 날리는 거죠. 그래서 의사결정 트리를 갖다가 다듬을 때 이제 가지치기라는 기법을 갖다가 사용한다는 걸 첫 번째 개념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랜덤 포레스트라는 게 있어요. 의사결정 트리가 나무 한 그루의 단독 판단이라면요, 랜덤 포레스트라는 그 알고리즘은 이런 의사결정 트리가 여러 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다수결의 투표 개념으로 작동하는 게 랜덤 포레스트의 패턴이고요. 의사결정 트리는 이런 나무가 한 그루만 있다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은 좀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AIPOT에서 가장 인기 있던 알고리즘인데, 요즘은 조금 살짝 인기가 살짝 시들해지는 느낌이긴 하지만, 자, 지도학습의 서포트 벡터 머신 알고리즘입니다. 자, 얘는요, 여러분이 이 머신러닝
분야 섹션을 다 공부하면서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뭔 소리냐? 각각의 그 알고리즘의 그래프 보면요. 범례가 있죠. 이게 문제 나왔던 적이 있어요. 이게 또 이급 문제에서 아마 튀어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서 선이 무엇을 뜻하는가, 여기서 점선이 무엇을 뜻하는가, 여기서 동그라미가 무엇을 뜻하는가, 이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진이 어떤 걸 말하는 건지, 서포트 벡터가 무엇을 말하는 건지, 그리고 중앙의 선은 뭐라고 부르는지, 서포트 벡터 머신의 이 범례 정도는 공부해 두시는 게 좋고요. 어, 다른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그래프에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여기 이 강의에서는 지금 안 다루고 있지만, 의사결정 트리에 보면은 뭐 리프 노드, 막 가지 노드 이런 거 적혀 있었을 거예요. 그 명칭을 시간이 되면 같이 공부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킬러 문항 형태로 등장할 여지가 있어요. 자, 서포트 벡터 머신은 두 클래스를 가장 넓은 간격으로 분리하는 최적 경계선을 찾는 지도학습의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경계선, 결정 경계에 가장 가까운 데이터 포인트인 서포트 벡터가 이 결정 경계를 갖다가 결정하는 핵심 구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다음 앙상블로 넘어갑니다. 자, 앙상블은요, 우리가 그 일반적인 책 같은 걸 읽어보면은 앙상블에 막 그런 걸 하면서 어떤 표현이 있었죠. 그 표현 그대로 사용된 거예요. 여러 개의 약한 모델을 결합해서 하나의 강력한 성능이나 또는 예측을 도모하는 학습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앙상블에도 세 가지 기법이 존재를 하는데, 이 세 가지 기법에 대해서 하나씩 보도록 하죠. 첫 번째 기법은 배깅입니다. 이 정식 명칭은 부트스텝 아그리게이팅이라는 그 단어를 갖다가 줄임말이 이제 배깅이에요. 부트스트랩이라는 말과 그리고 집게라는 아그리게이팅이라는 영어 단어를 합쳐가지고 만든 이름이고요. 보면은 원본 데이터를 갖다가 무작위로 이제 여러 샘플에다가 다 담습니다. 그리고 약한 모델 여러 개한테 이 데이터를 갖다가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 모델한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죠. 자, 그래서 복원 추출이라고 불리는 서로 다른 데이터셋이라는 말이 적혀 있잖아요. 복원 추출이 뭘 말하는 거냐면요. 숫자 1에서 5까지 적혀 있는 공을 갖다가 가방에다가 담아 놓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 5번 공을 뽑을 거예요. 첫 번째로 공을 하나 뽑아봤더니 숫자 1이 적혀 있어요. 그럼 숫자 1 적고요. 다시 집어넣고 다시 안 보고 공을 하나 또 뽑아봤더니 이번엔 숫자 3이 나왔어요. 그래서 3이라고 또 공에다 적고 다시 집어넣었어요. 다시 또 안 보고 공 하나 뽑아봤더니 다시 또 숫자 1이 또 나왔어요. 그러면은 또 숫자 1이라고 적고 다시 또 담습니다. 자, 이걸 5번 하다 보면은 여러 번 뽑힌 데이터가 있을 거고 한 번도 안 뽑힌 데이터가 있겠죠. 이렇게 만드는 애들이 바로 복원 추출 데이터셋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무작위로 집어넣으면. 그래서 각각의 데이터 묶음이 미묘하게 서로 다른 거예요. 왜냐면 무작위로 뽑았으니까 어떤 애는 같은 데이터가 여러 개 들어가 있을 거고 어떤 애는 한 번도 안 들어간 데이터가 있을 거고, 그쵸? 그래서 서로 데이터 간의 차이점을 만드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른 앙상블 기법의 스태킹과 비교를 하자면요, 배깅은 동일한 알고리즘의 동종 모델을 갖다가 결합시키는 방식인데, 스태킹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알고리즘을, 그러니까 이종이죠, 이종, 서로 다른 종류의 알고리즘을 갖다가 결합시킨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앙상블 기법이죠. 부스팅 방식입니다. 자, 얘는 어떤 방식이냐? 직렬로 되어 있어요. 직렬로 이렇게 나란히 쫙 되어 있고, 어떻게 하냐? 자, 1번 선수가 100문제를 풉니다. 근데 이 중에서 70문제를 맞췄고 30문제를 틀렸잖아요. 그럼 그 30문제를 갖다가 두 번째 자기 뒤에 있는 사람한테 넘겨줘요. 그리고 뒤에 있는 애가 30문제를 풀어보니까 또 10문제 틀렸어요. 그럼 또 뒤에 한테 10문제도 넘겨줘요. 자,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바로 이 앙상블 부스팅입니다. 마치 뒤로 쭉 그 로켓가 날아가는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 느낌인데요. 자, 우리 그 술 게임 중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죠. 술 게임 중에서 약간 그 우정 게임인가? 뭐 그런 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앞에 사람이 많이 마실수록 뒷사람이 고생을 덜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스팅 기법은. 그래서 각각의 모델이 앞에 녀석이 틀린 걸 갖다가 풀어보는 형태로 작동을 하는데, 각각의 모델은 동일한 녀석입니다. 동일한 약한 모델을 갖다가 사용을 해가지고 이 녀석들이 얘는 70문제를 맞힌 성과, 얘는 20문제를 맞힌 성과, 얘는 10문제를 맞힌 성과가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성과를 갖다가 하나로 합쳐가지고 강한 학습자를 만드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배깅과 비교하자면요, 배깅은
모델을 병렬로 학습을 하죠. 보면 병렬이죠. 그쵸? 제각각 병렬로 학습을 시키는데 부스팅은 순차적으로 직렬 형태의 학습 패턴을 갖다가 보입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받았을 때 이렇게 한 줄로 쪼르륵 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그러면 이건 부스팅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같은 모델이어야 돼요. 항상. 자, 앙상블 스태킹입니다. 여기가 이제 그 배깅과의 차이가 있는 게 여기 부분인데, 배깅은 이제 병렬 형태를 가진 거는 스태킹과 동일한데, 스태킹은 서로 다른 모델을 갖다가 씁니다. 여기 보면 모델 A, 모델 B, 모델 C 이렇게 적혀 있죠. 그래서 데이터를 갖다가 기존 모델에다 넣고 돌려서 각각의 모델의 예측 결과를 최종 메타 학습기라고 불리는 이 대장이 취합을 해가지고 판독을 해요. 그래서 배깅과 비교하자면 배깅은 동일 알고리즘의 동종 모델을 병렬 결합하지만 스태킹은 서로 다른 알고리즘의 이종 모델을 계층 결합한다.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강화 학습 부분입니다. 강화 학습. 강화 학습은 기본적으로 에이전트라는 그 사용자, 우리가 게임으로 치면 플레이어 같은 거죠. 에이전트가 등장을 해요. 에이전트가 환경과 이제 상호작용을 하면서 보상을 최대화하는 여러 전략들을 갖다가 학습을 하는 거예요. 이걸 구분짓는 기준이 뭐냐? 괜찮은 선택지를 골랐으면은 좋아요를 눌러줍니다. 좋아요로 보상을 받게 되고, 나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제 페널티, 감점을 갖다가 부여를 받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에이전트는 계속 내가 함정에 걸리니까 벌을 받네? 그러면은 함정이 관측이 되면 피해야 되겠구나. 내가 별을 먹었더니 좋아요를 받네? 그러면 앞으로 별을 찾아야 되겠구나. 이런 형태의 패턴으로 작동을 하게끔 하는 게 강화학습인 거죠. 어, 이렇게 작동을 하는 강화학습 기법에서요, 그냥 지금 당장 이득을 보는 패턴으로 작동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최종적으로 보상이 많이 누적이 돼서 더 좋은 결과를 갖다가 최적화시키는 장기적 최적화의 목표를 하고 작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율주행 같은 애들이 특히 이런 방식으로 학습을 해요. 자율주행을 하면은 차선을 밟으면서 주행하면 안 되죠. 운전면허 따신 분들은 알 거예요. 차선을 밟으면서 주행하면 안 돼요. 그러면 직선으로 주행하다가 차선을 밟으면 감점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감점을 피해야 되니까 차선 안 밟고 제대로 중앙으로 달리겠죠. 그런 애들이 이제 강화학습으로 작동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도학습은 입력과 정답이 쌍으로 되어서 학습이 되고요. 강화학습은 행동과 보상이 결합되어서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섹션 1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섹션 2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섹션 2, 신경망과 딥러닝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교재는 64페이지를 펼쳐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될 단어가 퍼셉트론입니다. 사실 이 섹션에서는요, 퍼셉트론의 그림을 알아두고 그 다음에 퍼셉트론에 들어가는 이 활성화 함수의 종류를 알아두고 그 다음에 단층 퍼셉트론과 다층 퍼셉트론의 모양과 차이, 간략한 차이를 알아두고 이 퍼셉트론에 있는 입력층과 은닉층과 출력층이 각각 무엇인지를 알아두면 이번 섹션은 사실상 끝난다고 보면 됩니다. 자, 퍼셉트론이란 무엇이냐? 인공신경망의 가장 작은 단위를 갖다가 말합니다. 프랭크 로젠블렛이 최초로 고안한 신경망이 이름이 퍼셉트론이고요. 자, 얘는 단층 퍼셉트론이 있고 다층 퍼셉트론이 있는데 당연히 단층 퍼셉트론이 처음에 등장한 녀석입니다. 얘가 다른 건 다 잘했는데 선형 연구 이런 건 되게 잘했는데 XOR 문제라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 교재를 보면 나올 거예요. XOR 문제라는 걸 풀지를 못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앞에 챕터에서 그 AI 겨울이 있었죠. 그게 이 XOR 문제를 못 풀어가지고 터진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치명적 한계가 있었었는데 얘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층 퍼셉트론이라는 게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퍼셉트론과 함께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는 이 활성화 함수입니다. 이 활성화 함수는요, 입력층을 제외하고 은닉층과 출력층에 다 각각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각에 포함되어서 단층 퍼셉트론은 계단 함수만 사용이 되었고요. 그 이외에 다층 퍼셉트론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여러 활성화 함수들이 활용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작동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이 활성화 함수 부분을 갖다 공부하실 때 이런 걸 공부해야 되나 싶은 게 있는데 어떤 거냐면요, 이 최대값과 최소값을 합치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간혹 등장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등장하냐, 여기서 숫자만 쏙 뺍니다. 숫자만 쏙 빼고 활성함수의 이름만 적어놓거나 또는 활성함수 이름을 갖다가 쏙 빼놓거나
방식은 여러 가지예요. 이렇게 집어넣고 각각의 활성함수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곱한 숫자를 적으시오가 나올 때도 있고, 최대값과 최소값을 모두 더한 값을 적으시오라는 문제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 문제를 낸다고? 네, 진짜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활성함수 부분을 공부하실 때 이 각각의 활성함수 그래프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다가 같이 공부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단층 퍼셉트론 모양 진짜 이렇게 생겼어요. 이건 되게 그 만화틱하게 적어놓긴 했는데, 단층 퍼셉트론은 입력층 여러 개에서 받은 걸 딱 한 층에서만 판단하고 출력층으로 바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AND, OR, NAND 이런 선형 분리가 가능한 논리 연산은 확실하게 쳐낼 수가 있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XOR 문제는 해결을 하지 못하는 게 단층 퍼셉트론입니다. 자, 그리고 얘는 은닉층이 없어요. 그게 다층 퍼셉트론과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다층 퍼셉트론을 보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은닉층 되게 여러 개가 있죠. 그러니까 모양을 보면 단층인지 다층인지를 바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자, 다층 퍼셉트론은 이 은닉층이 등장함에 따라서 XOR 문제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은닉층이 많아질수록 당연히 표현력이라든가 이런 성능이 되게 좋아지고요. 그리고 이제 역전파 알고리즘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쑥 지나가는 걸 순전파라고 하거든요. 입력, 은닉, 출력까지 해가지고 여기 최종적으로 도달하면 순전파가 끝난 건데, 자, 여기 도달해 보니까 결과물이 안 좋거나 좀 고쳐야 될 게 있다. 그럼 그거에 대한 계산을 갖다 여기로 다시 거꾸로 돌려보내는 것, 그걸 역전파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다층 퍼셉트론에서 여러분이 그런 부분도 같이 공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섹션 2는 딱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시간이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제가 언급하지 않은 부분도 같이 공부하는 게 좋은데,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언급한 것까지만이라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섹션 3, 현대 AI의 핵심 기법 쪽으로 가보도록 하죠. 교재 69페이지를 펼쳐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세 가지 어텐션 메커니즘, 트랜스포머,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이 존재합니다. 자, 어텐션 메커니즘이란 무엇이냐? 연속되는 문장에서 순서대로 가는 느낌보다는요, 문맥상 중요한 단어를 갖다가 선택적으로 병렬로 집중한다. 그게 어텐션 메커니즘이에요. 애당초 이름이 어텐션이면 뭐예요? 주의, 집중, 그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단어를 갖다가 선택적으로 집중하는 걸 갖다가 어텐션 메커니즘이라고 부릅니다. 어텐션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할 때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오답 선택지가 뭐냐면요, 문맥상 모든 단어를 집중한다, 이런 표현이 등장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문맥상 중요한 단어를 선택적으로 집중하는 게 어텐션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헷갈리지 않게 잘 공부하시면 되고요. 자, 어텐션 메커니즘과 함께 등장하는 게 바로 트랜스포머입니다. 자, 얘는 트랜스포머는 입력 문장과 출력 결과가 양측에 이제 나뉘어져 있고요. 사용자는 여기서 인코더와 디코더 두 블록을 이제 대칭적으로 갖다가 다루게 됩니다. 셀프 어텐션이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문장 내 모든 단어 관계를 동시에 파악을 하고, 이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챗 GPT, 버트 같은 다양한 대형 언어 모델의 것들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 MCTS죠. 이건 요즘 출제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얘는 초기에는 몇 번 나왔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는 거의 가라앉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MCTS 무작위 시뮬레이션 기반의 확률적 최적 경로 탐색 알고리즘입니다. 얘는 전략 전술을 갖다가 설계하는 형태로 작동하기 때문에 가장 승률이 높은 걸 찾아낼 때 사용하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강화학습과 비슷하죠. 강화학습도 가장 좋은 보상을 찾는 식이었잖아요. 강화학습과 결합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알파고의 핵심 엔진으로서 작동했던 전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가장 높은 승률을 가진 경로를 갖다가 탐색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이번 챕터의 내용 전부이고요. 여기까지 다 학습을 하셨으면은 우리 좀 쉬었다가 이제 챕터 3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뵐게요.